약값을 내지 못하면 내 어미도 너도 내 손에 넘어오는 게야. 약방 주인의 고함이 초가집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겨울 산을 온종일 뒤지고도 약초 한 뿌리 구하지 못한 15살 소녀는 돌아오는 길 눈밭에 쓰러진 낯선 노인을 보았습니다. 노인의 맨발에는 붉은 핏자국이 선명했고 소녀의 품속에는 어머니께 드릴 마지막 약초 한 뿌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정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소녀에게 벌어진 이상한 겨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두매산골 청악골에 서보름이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나이는 15, 아비 없이 병든 어미와 단둘이었지요. 집이라고 해봐야 바람이 숭숭 새는 초가 한 칸, 세간이라고는 낡은 솥 하나와 다해진 이불 2채가 전부였습니다. 보름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물을 깃고 어머니 죽 한 그릇을 끓이고 해가 뜨면 뒷산으로 올라 약초를 캤습니다. 그렇게 캐온 약초를 장에 내다 팔아야 겨우 입에 풀칠을 했으니까요. 겨울이 깊어지며 보름의 손등은 여기저기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집신 밑창은 닳아 구멍이 났고 버선도 없이 맨발에 집신만 꿰어쉬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래도 보름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늘 씩씩한 얼굴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미는 걱정 말고 어서 다녀오너라.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기침 소리는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콜록거릴 때마다 보름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지요. 약값은 나날이 불어났고 그 빚은 고스란히 마을 하나뿐인 약방 주인 황경수에게 쌓여갔습니다. 황경수는 겉으로는 인심 좋은 약방 어른 행세를 했지만 속내를 아는 이는 다 알았습니다. 값을 후하게 쳐주는 척 빈문서를 늘리고 갚지 못하면 그 집 딸을 데려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지만 앞에서는 누구도 그의 심기를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보름은 새벽부터 뒷산을 뒤졌습니다. 겨울 산은 매정했지요. 눈이 무릎까지 쌓여 발이 푹푹 빠졌고 손끝은 얼어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나절을 헤맨 끝에 보름은 바위 틈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약초 한 뿌리를 겨우 찾아냈습니다. 이거면 어머니 기침이 좀 가라앉으시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산을 내려오던 길 보름은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옆집 과부 순덕네 할멈과 마주쳤습니다. 할멈은 보름에 얼어 빨개진 손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애야, 그렇게 몸을 축내면서까지 약초를 캐서 뭐하니? 그깟 뿌리 하나가 뭐 대수라고. 어머니 약값이라도 벌어야지요. 할멈. 보름이 대답하자 할멈은 고개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살아보니 말이다. 값진 것은 거칠애가 아니라 속에 있는 참됨에서 나오는 법이더라. 내가 그렇게 몸을 상해가며 캐는 그 뿌리보다 내 마음 하나가 더 값진 줄은 아니? 보름은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어머니의 기침을 멎게 할 약초 한 뿌리가 더 급했으니까요. 마음이 값지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배는 골고 어머니는 아픈데 참됨이니 뭐니 하는 소리는 배부른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할멈도 참 그런 말씀은 나중에 하시고요. 저는 어서 가봐야겠어요. 보름은 그렇게 대꾸하고는 총총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할멈의 말은 그날 저녁 밥상에 오르지도 못한 채 마음 한구석에 묻혀버렸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훗날 자신의 운명을 통째로 뒤바꿀 말이 되리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보름은 약초를 정성껏 씻어 어머니께 다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 모금 두 모금 마시고는 조금 편안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보름아, 이 어미 걱정은 말고 너도 좀 쉬려무나.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보름이 웃어 보이는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낯익은 헛기침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보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황경수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황경수는 비단 조끼 앞서풀 여미며 방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길이 낡은 세간을 스칠 때마다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이댁 형편이 여전히 딱하구먼. 이번 달 약값은 마련이 되었소? 조금만 더 시일을 주십시오. 산에서 약초를 캐다 팔면. 보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황경수가 혀를 찼습니다.
산나물 몇 뿌리로 그 빚이 갚아지겠소? 벌써 쌀 2섬값이 넘게 밀렸단 말이오.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기다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내가 무슨 자선 사업하는 사람인 줄 아시오? 황경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자리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황 주부님, 제가 곧 나아서 삭바느질이라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나아서? 언제 나을지 뉘가 안단 말이오. 그러다 이 늙은이 약간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그땐 어쩔 셈이오. 황경수는 그렇게 쏘아붙이고는 보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에 보름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내 말 잘 들으시오. 다음 장날까지 못 갚으면 이 집 딸을 데려가 우리 약방 일이라도 시키겠소. 그리 알고 계시오. 말을 마친 황경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기침을 쏟아냈고 보름은 그런 어머니의 등을 쓸어내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을 방도를 찾을게요. 이 어미 때문에 내가 고생이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보름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달 빚만 해도 쌀 2섬값이 넘었으니 이 가난한 살림으로 무슨 수로 갚을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어머니는 잠이 들었습니다. 보름은 화롯불 앞에 앉아 뜨개질하듯 손을 놀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아버지는 보름이 8살 되던 해 갑작스러운 빚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의 일을 어머니는 좀처럼 입에 담지 않았지요. 그저 다 지난 일이다라며 말끝을 흐릴 뿐이었습니다. 보름의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무 지게를 지고 산에서 내려올 때면 어린 보름을 목말 태워 마당을 빙빙 돌아주곤 했지요.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낯빛이 어두워지더니 결국 자리보전을 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8살배기 보름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그 빚 사이에는 보름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그 이야기만 나오면 늘 흔들렸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캐물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갚을 약값이 어머니의 기침이 더 급했습니다. 보름은 어머니의 기침 소리를 세어보곤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예전에는 열을 넘기지 않던 기침이 요즘은 20을 넘기고도 그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름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러다 정말 어머니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닐지 생각만으로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화롯불이 사그라들 무렵 보름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보름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얗게 눈 덮인 산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요. 낯선 목소리였지만 어쩐지 서글프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름은 다시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캔 약초 하나로는 턱없이 부족했으니까요. 밤새 내린 눈이 산길을 온통 하얗게 덮어 발자국조차 남기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보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황경수의 으름장이 자꾸만 등을 떠밀었으니까요. 찬바람이 옷깃 사이를 파고들었지만 보름은 이를 악물고 산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산길 끝에서 보름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존재와 마주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산길에서 벌어진 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마을과 보름을 둘러싼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려야겠습니다. 그래야 그날 산에서 벌어진 일이 왜 그토록 무섭고도 이상했는지 아실 테니까요. 청악골은 원래 넉넉한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논밭이 적었고 흉년이라도 들면 끼니를 거르는 집이 태반이었지요. 그런 가난한 마을에서 유일하게 부유한 이가 바로 약방 주인 황경수였습니다. 황경수의 약방은 마을 어귀 가장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재촉했지요. 겉으로는 약을 지어 병자를 살리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가 파는 약은 값만 비싸고 효험은 시원찮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기와집 처마 밑에는 늘 볕이 잘 들었고 마당에는 값비싼 화초 화분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그 화려함이 오히려 마을의 가난과 대비되어
지나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황 주분의 약은 먹으나 마나라던데. 쉿,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어. 우리 집도 그 양반한테 빚진 게 있는데.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늘 그렇게 소곤거리다가도 정작 황경수가 지나가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의 눈밖에 나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랐으니까요. 실제로 지난 겨울 건넌마을 최서방네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최서방의 어린 아들이 열병을 앓았는데 황경수에게 급전을 빌려 약을 지어 먹였지만 아이는 낫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는 세상을 떠났고 최서방은 빚만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갚을 길이 없던 최서방은 결국 논 새마지기를 헐값에 황경수에게 넘겨야 했지요. 약이 안 들었으면 값을 물려야 하는 게 아니오. 최서방이 항의했지만 황경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약을 억지로 먹였소. 병이 깊어 못 살린 걸 낸들 어쩌란 말이오. 빚은 빚이고 약값은 약값이오. 그 일로 마을 사람들은 더더욱 황경수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논 새마지기를 빼앗긴 최서방은 결국 처자식을 이끌고 야반도주하듯 마을을 떠났습니다. 남은 이들은 그 뒷모습을 보며 혀만 찼을 뿐 누구 하나 나서서 편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보름도 그 광경을 먼 발치에서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최서방이 황경수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하던 그 모습이 좀처럼 잊히지 않았습니다. 제발 딱 한 계절만 더 시일을 주시오. 노는 그 노는 안 됩니다. 시일이니 뭐니 해도 빚은 빚이요. 자, 여기 손도장이나 찍으시오. 황경수는 그렇게 말하며 서찰 한 장을 최서방 앞에 내밀었습니다. 최서방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손도장을 찍었고 그 길로 논문서는 황경수의 것이 되었습니다. 보름은 그 서찰의 모양이 어쩐지 낯설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어디서였는지는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름의 아버지 역시 7년 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보름의 아버지는 원래 성실한 나무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름이 8살 되던 해 갑자기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을 갚지 못해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일에 대해서만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쩌다 그렇게 빚을 지신 거예요? 언젠가 보름이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 지난 일이다. 그런 건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도 궁금해서요. 아버지가 노름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성실하셨다면서요. 보름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어떤 일은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는 법이다. 다시는 묻지 말아다오.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는 자리에 누워 돌아앉아 버렸습니다. 보름은 더 캐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보름은 어머니의 눈빛에서 슬픔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대체 아버지의 죽음에 무엇이 있었기에 어머니는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보름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열심히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캤습니다. 그것만이 어머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으니까요. 장날이면 보름은 캐온 약초를 지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이가 캐온 약초보다 보름의 약초는 늘 값을 덜 받았습니다. 이 도라지는 실하니 서푼은 받아야지요. 보름이 그렇게 말하면 약초를 사들이는 장사꾼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황 주분의 저울로 다라야 값이 정해지는 거 몰라? 여기 눈금 보라고. 딱 2푼어치야. 저울이 미묘하게 기울어 있다는 것을 보름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마을 저울도 약도 돈도 모두 황경수의 손아귀에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며 보름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억울함이 쌓여갔습니다. 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늘 손해를 보고 황경수 같은 자는 배를 불리는 것일까요?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고 보름은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런 보름을 딱하게 여긴 것은 순덕네 할멈뿐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마주칠 때마다 할멈은 남몰래 삶은 감자 한두 알을 보름의 손에 쥐어주곤 했습니다. 이런 걸 어찌 자꾸 주세요. 할멈도 넉넉지 않으신데. 넉넉지 않아도 나눌 건 나눠야지.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니?
할멈은 그렇게 말하며 허허 웃었습니다. 보름은 그 웃음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나누는데 가진 것 많은 황경수는 어찌 저리도 인색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보름은 마을 초입 선앙당 앞에서 낯선 광경을 보았습니다. 젊은 아낙 하나가 선앙당 나무 앞에 엎드려 흐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란 보름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일로 이러세요? 아낙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는데 약값이 없어 황 주부에게 가지도 못하고 있다오. 벌써 저번 빚도 갚지 못했는데 무슨 낯으로 또. 보름은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남은 약초가 조금 있어요. 넉넉지는 않지만 우선 이거라도. 보름은 품속에 있던 약초 몇 뿌리를 꺼내 안악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큰 도움은 못 되었지만 안악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랄 것도 없어요. 저도 그런 처지를 잘 아니까요. 보름은 그렇게 답하고 돌아섰지만 마음속에는 새삼스러운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마을에는 자신처럼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그 벼랑 끝으로 사람들을 몰아넣은 것은 다름 아닌 황경수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보름은 새벽같이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온 산을 하얗게 덮어 발자국 하나 없는 순백의 세상이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하얀 눈꽃이 피어 있었고 골짜기 사이로는 차가운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산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그저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밟는 보름의 발소리만이 산속에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산을 오를수록 안개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희끄무레한 빛이 마치 저승의 초입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디선가 낮게 울리는 바람소리가 사람의 흐느낌처럼 들려 보름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눈밭 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어쩐지 산이 조용하네. 보름은 혼잣말을 하며 골짜기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소라면 가지 않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어쩐지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말이지요. 그렇게 낯선 길을 따라 얼마쯤 걸었을까요? 저 멀리 눈 덮인 바위 아래 무언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안개 사이로 언뜻 보이는 그 형체는 사람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보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보름은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눈 덮인 바위 아래 다해진 잿빛 두루마기를 걸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백발은 헝클어졌고 굽은 등은 눈에 덮여 하얗게 얼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보름이 다가가 흔들자 노인은 가느다랗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보름은 노인의 맨발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집신 한 짝 없이 맨발이었는데 그 발등에는 붉은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날카로운 돌부리에 베인 듯한 상처였습니다. 이 눈길을 맨발로. 보름은 급히 자신의 치맛단을 찢어 노인의 발을 감쌌습니다. 손끝이 얼어 감각이 없었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셨어요? 댁이 어디세요? 노인은 힘없이 고개를 저을 뿐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도 가늘었습니다. 보름은 다급해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보름은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 산을 온통 뒤져 겨우 찾아낸 약초 한 뿌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을 가라앉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보름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걸 드리면 어머니는. 하지만 눈앞에서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보름은 이를 악물고 약초를 꺼내 노인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이거라도 씹어보세요. 기운이 좀 나실 거예요. 노인은 힘겹게 약초를 받아 씹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핏기 없던 얼굴에 조금씩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더니 흐릿한 눈으로 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게는 하나뿐이었을 터인데. 괜찮아요. 사람 목숨이 먼저지요. 노인의 눈빛이 순간 깊어졌습니다. 마치 보름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값진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거칠애가 아니라 속에 있는 참됨이니라. 너는 그것을 알면서도 몰랐고 이제는 모르면서도 알았구나.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보름이 되물으려는 찰나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으마.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어서 몸을 녹이실 곳으로. 보름이 손을 내밀었지만 노인은 이미 저만치 눈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방금까지 얼어 죽어가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걸음이 빨랐습니다. 보름은 서둘러 뒤쫓았지만 골짜기를 돌아서자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눈밭에는 발자국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요. 이게 대체. 보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람이 어찌 발자국 하나 없이 사라질 수 있단 말입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빈손으로 그것도 약초 없이 산을 내려오는 보름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게다가 방금 겪은 일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람인지 귀신인지 알 수 없는 존재에게 마지막 약초를 내어주다니 스스로 생각해도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보름은 순덕네 할멈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망설이던 보름은 결국 오늘 산에서 있었던 일을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할멈의 낯빛이 대번에 어두워졌습니다. 발자국도 없이 사라졌다고. 그것 참. 왜 그러세요, 할멈? 이 늙은이가 젊었을 적에 들은 이야기가 있다만 이 산에는 예로부터 산신령이 다닌다는 말이 있었느니라. 맨발에 헌 두루마기를 입고 사람을 시험하러 다닌다고들 했지. 산신령이요? 보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기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늘 낮에 그 이상한 기운이 이해가 되는 듯 했습니다. 함부로 말할 것은 아니다만 내가 정말 그런 분을 배웠다면 그건 예산일이 아니다. 몸조심하려무나. 할멈의 말에 보름은 더럭 겁이 났습니다. 산신령을 잘못 대접하면 화를 입는다는 이야기를 어릴 적 어른들에게 들은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자신이 무례를 저지른 것은 아닐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멈, 그럼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혹여 화라도 입으면. 글쎄다, 이 늙은이도 거기까지는 모른다. 다만 예로부터 산신령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신다 했으니 내가 베푼 그 마음이 참되었다면 나쁜 일이야 있겠느냐. 할멈의 말에도 보름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보름은 자꾸만 산에서의 일이 떠올라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밥을 짓다가도 물을 깃다가도 문득문득 노인의 형형한 눈빛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저 사람을 도운 것뿐인데 어찌 이리 마음이 어지러운 걸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름은 눈을 뜨자마자 낯선 감각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어딘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전과는 다르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장에 나가 약초를 팔던 중 그 감각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울 눈을 속이던 장사꾼이 정직하게 달았소라고 말하는 순간 보름의 눈앞에 그 말이 마치 시커먼 그림자처럼 어른거렸습니다. 반대로 옆에서 순덕네 할멈이 이 감자 몇 알 받아라라고 말했을 때는 그 말이 따뜻한 비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짓과 진실이 보인다고. 보름은 놀란 가슴을 애써 진정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노인이 남긴 은혜였을까요? 순간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보름은 화롯불 앞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힘을 감추고 예전처럼 조용히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어머니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보름은 어머니의 여윈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야윈 뺨, 갈라진 입술, 밤새 잦아드는 기침 소리. 저 모습을 볼 때마다 보름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만약 이 힘으로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면
어머니의 저 두려운 눈빛도 걷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문득 낮에 보았던 황경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인심 좋은 척, 정직한 척 말하던 그 얼굴이요. 만약 이 눈으로 그의 말을 들여다본다면 대체 무엇이 보일까요? 아버지가 남긴 그 알 수 없는 빚의 진실도 이 눈으로는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산신령이 내린 힘이라면 함부로 썼다가는 어떤 벌을 받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멈의 말대로 몸조심해야 한다는 생각과 이 힘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밤새 보름의 마음속에서 엄치락뒤치락했습니다. 보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다음 장날 황경수를 찾아가야겠다.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결심이었습니다. 이 힘을 숨기고 살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히는 데 쓸 것인가. 보름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을, 어머니를, 나아가 마을 전체를 뒤흔들 큰 소용돌이의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보름은 어느새 동이 트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단단한 결심이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보름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보름은 순덕네 할멈을 찾아갔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마음을 정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이 일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할멈이라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 같았습니다. 할멈, 저 어제 그 일 이후로 이상한 게 보여요. 이상한 거라니? 보름은 조심스레 어제 장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말이 그림자처럼 보이고 진심을 담은 말은 비처럼 느껴진다는 것을요. 할멈은 눈을 크게 뜨고 한참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신령께서 내게 큰 것을 내리셨구나. 하지만 얘야, 그 힘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 함부로 쓰다니요? 저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인데요. 진실을 아는 것과 그 힘을 제 욕심을 채우는 데 쓰는 것은 다르다. 이 늙은이가 젊었을 적 들은 이야기로는 산신령이 내린 힘을 사사로운 이익에 쓰면 그 즉시 사라진다더구나. 명심하려무나. 할멈의 말에 보름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혹시 자신도 모르게 그 힘을 욕심으로 쓰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할멈은 잠시 생각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을 위해 써야지. 억울한 사람을 돕고 거짓을 밝혀 정직한 이들이 손해보지 않게 하는데 말이다. 그거면 산신령께서도 나무라지 않으실 게다. 보름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할멈, 그런데 황주부댁 일꾼 말이에요. 늘 눈치를 보며 다니던데 원래도 저런 사람이었나요? 할멈의 얼굴에 씁쓸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 사람 말이냐? 원래는 여느 사람보다 착한 심성이었지. 다만 몇 해 전 큰 병을 앓던 처를 살리려고 황 주부에게 큰 빚을 졌더구나. 그 빚 때문에 지금은 그 집의 메인 몸이 되었지. 겉으로는 황 주부 편을 드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늘 무언가에 짓눌린 사람처럼 보이더구나. 그렇군요. 사람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거란다. 겉모습만 보고는 그 속을 다 알 수 없어. 내가 얻은 그 눈으로 사람들 속을 잘 들여다보려무나. 거칠애보다 속에 있는 참됨이 중하다는 말 잊지 말고. 보름은 문득 눈밭에서 노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값진 것은 거칠애가 아니라 속에 있는 참됨이라던 그 말이요. 할멈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두 사람의 말에는 같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보름은 어렴풋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보름은 조심스레 자신의 힘을 시험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혹여 힘을 잘못 써서 벌을 받게 되지는 않을지 매 순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처음 며칠은 그저 집안에서 어머니와 나누는 사소한 대화 속에서만 조용히 그 눈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언제나 따뜻한 빛으로만 느껴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보름은 적잖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장날, 보름은 다시 약초를 팔러 나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장사꾼이 저울을 들이밀며 값을 매기려 하자 보름은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았습니다. 이 더덕은 실하니 넉넉히 쳐주겠소. 그 말이 밝은 빛으로 느껴졌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보름은 놀라면서도 안도했습니다. 이 장사꾼은 적어도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다른 안악과 흥정하던 또 다른 장사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도라지는 잔뿌리가 많아 영 볼품없구먼. 한 푼밖에 못 쳐주겠소. 그 말이 시커먼 그림자처럼 어른거렸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보름이 슬쩍 살펴보니 그 도라지는 실하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명백히 값을 후려치려는 수작이었지요. 어르신, 그 도라지는 실해 보이는데요. 값을 다시 매겨보시는 게 어떨까요? 보름이 조심스레 끼어들자 장사꾼은 흠칫하며 도라지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머쓱한 얼굴로 값을 올려주었습니다. 안악은 뜻밖의 도움에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름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큰 소리를 내거나 요란을 떨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슬쩍 한마디씩 거들 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억울함을 면하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마을 서당 훈장이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들려는 참이었습니다. 서당방 벼루가 깨진 일로 훈장은 짓궂은 아이 하나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내 이놈, 내가 벼루를 깨뜨려 놓고 어찌 시치미를 떼느냐. 저 정말 아니옵니다, 훈장님. 아이는 울먹이며 손사래를 쳤지만 훈장은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마침 마당을 지나던 보름이 그 광경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의 말은 맑은 빛으로 느껴졌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훈장님, 외람되오나 한 말씀 여쭈어도 될까요? 넌 네 집 아이냐? 저 아이 말이 거짓처럼 들리지는 않사온데 혹여 다른 아이가 다녀간 것은 아닌지요? 훈장이 미심쩍은 얼굴로 다른 아이들을 둘러보자 구석에 있던 개구쟁이 하나가 슬며시 눈을 피했습니다. 훈장이 그 아이를 매섭게 쏘아보자 결국 자백이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공을 차다가 그만. 훈장은 헛기침을 하며 애꿎은 아이에게 사과했습니다. 내 성급히 판단했구나. 미안하게 되었다. 그 일로 보름은 서당 아이들 사이에서도 제법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쌓여가며 보름의 눈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실마리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한 두 집안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밭 경계를 두고 서로 자기 땅이라 우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밭은 대대로 우리 집안 것이었소. 무슨 소리요? 여기 이 돌담까지가 우리 땅인데. 두 집안 사람들은 서로 삿대질을 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웅성거렸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서 시비를 가려주지 못했습니다. 보름은 그 자리에 있다가 조심스레 두 사람의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한쪽의 말은 빛으로, 다른 한쪽의 말은 그림자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로 느껴진다고 해서 무작정 나서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그저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보름은 잠시 생각하다가 슬쩍 물었습니다. 저 옛 어른들께 이 밭 경계에 대해 들으신 적 있으신 분 안 계신가요? 그 말에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이 나섰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저 큰 소나무 아래까지가 원래 경계였던 것 같은데. 노인의 말이 은은한 빛으로 느껴졌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보름은 그 말을 근거로 조심스레 거들었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소나무 아래 경계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소나무 아래를 파보니 과연 오래된 경계석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다툼은 깨끗이 가려졌습니다. 거짓을 우기던 쪽은 얼굴을 붉히며 물러났고 마을 사람들은 보름의 침착한 태도에 새삼 감탄했습니다. 그 집 딸이 요즘 영 신통하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어찌 저리 야무진지. 그런 소문이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은 그 소문이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문이 황경수의 귀에까지 들어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보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순덕네 할멈을 만났습니다. 할멈은 오늘 있었던 밭다툼 이야기를 이미 들은 눈치였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도는 속도는 언제나 놀라웠지요. 오늘 일 잘했다. 소리 지르지 않고 조용히 진실만 밝혔으니 그게 바로 참된 지혜란다. 그래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아요, 할멈. 소문이 퍼지면 황 주부가 저를 눈여겨볼까 봐요. 두렵거든 조심하되 옳은 일을 그만두지는 말려무나. 세상에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 내가 가진 그 눈은 그런 이들을 위해 쓰라고 주어진 것일 게다. 할멈의 말에 보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 두려움보다 앞서는 것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보고도 못 본 척할 수는 없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할멈 말씀 새기고 또 새길게요. 그래, 그래야지. 그리고 얘야. 할멈은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황 주부 그 사람 겉으로는 태연해 보여도 속으로는 무언가 캥기는 게 있는 사람이다. 사람이 그렇게 남을 옭아매며 사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지. 언젠가 그 속을 들여다볼 날이 올지도 모르겠구나. 그 말이 보름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할멈은 모르고 한 말이었지만 보름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일을 예고하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보름은 또 한 번 자신의 힘을 쓸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방앗간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과부 이 씨는 겨우내 모아둔 콩을 방앗간에 맡겨 기름을 짜왔는데 돌아온 기름의 양이 늘 짐작보다 적었습니다. 그날도 방앗간 일꾼이 돛박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딱 맞는 양이요. 콩이 워낙 자라서 기름이 덜 나온 거요. 그럴 리가요. 지난 가을 것보다 콩알이 더 굵었는데 어찌 기름이 이리 적을꼬. 이 씨는 억울한 얼굴로 중얼거렸지만 더 따질 재간이 없었습니다. 마침 그 자리를 지나던 보름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일꾼의 말이 시커먼 그림자처럼 어른거렸습니다. 저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잠시 돛박을 다시 한번 재봐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넌 또 뭐냐? 남의 장사에 웬 참견이냐? 일꾼이 눈을 부라렸지만 보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으로 확인만 하시면 될 일인데 어려운 부탁도 아니잖아요.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손님이 거들었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재보시오. 못할 것도 없잖소. 결국 일꾼은 마지못해 돛박을 다시 재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돛박 밑바닥에 두꺼운 나무판이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부피를 속여 기름을 덜 담아내는 수작이었습니다. 이건 그저 돛박이 낡아서. 일꾼이 얼버무렸지만 이미 사람들의 눈총이 따가웠습니다. 이 씨는 결국 제 몫의 기름을 온전히 받아갔고 그 뒤로 방앗간 돛박도 조용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고맙다 얘야. 내가 아니었으면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뻔했다. 별 말씀을요 아주머니. 그저 사실을 확인했을 뿐인데요. 보름은 그렇게 대답하며 웃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스멀스멀 걱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를 이런 일들이 언젠가는 큰 파장을 몰고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이번에는 옆집 청년 두식이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두식은 황경수에게 소 한 마리 값을 빌려 쓴 적이 있었는데 갚을 날짜가 되자 황경수는 처음 빌려준 액수보다 훨씬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소. 분명 쌀 5썸 값이라 하셨잖소. 내가 언제 그리 말했소? 처음부터 7썸 값이었소이다. 두식은 억울해서 발을 굴렀지만 증서에는 어렴풋이 흐린 글씨로 숫자가 적혀 있어 다툴 수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이번에도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습니다. 보름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황경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새까만 그림자처럼 일렁였습니다. 명백한 거짓이었습니다. 저 잠깐만요. 보름이 앞으로 나서자 황경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넌 누구네 딸이더냐? 어른들 일에 어린 계집아이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5썸이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증서 말고 그날 함께 계셨던 분들께 여쭤보시는 게 어떨까요? 보름의 말에 마을 사람 몇이 웅성거리며 그날의 일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도 5썸이라 들은 것 같은데. 맞아, 나도 그때 옆에 있었잖아. 분명 5썸이었어. 증언이 하나둘 모이자 황경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의 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황경수는 마지못해 5썸 값으로 물러섰습니다.
이번만이요. 다음부터는 증서를 똑똑히 확인하고 도장 찍으시오. 황경수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씩씩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두식은 보름의 손을 붙잡고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보름아, 정말 고맙다. 내 덕에 살았어. 별 말씀을요. 그저 사실대로 말씀드렸을 뿐인데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마을에는 서보름이라는 이름이 제법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생기면 은근히 보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의 어머니도 딸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요즘 너 참 야무져졌구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느냐? 그냥요, 어머니. 그저 옳은 일을 하려는 것뿐이에요. 보름은 산에서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기침이 조금씩 잦아드는 것을 보며 보름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따금 밤이면 보름은 헝겊 조각을 꺼내 만지작거리곤 했습니다. 그 노인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만난다면 무슨 말을 전하고 싶은지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문은 늘 나쁜 소문과 함께 퍼지는 법입니다. 황경수의 귀에도 결국 그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뭐라? 그 계집아이가 내 앞에서 그리 나섰단 말이냐? 황경수는 자신의 방에서 하수인을 불러 캐물었습니다. 하수인은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예, 요즘 마을에서 그 아이 말이라면 다들 믿는 눈치입니다. 마치 뭐든 꿰뚫어보는 것처럼. 꿰뚫어본다고? 허튼 소리 말고 그 아이 뒷조사나 해보아라. 필시 무슨 수작을 부리는 게 틀림없다. 황경수는 그렇게 명령하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순진한 시골 계집아이 하나가 자신의 장사를 방해한다는 것이 도무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재물과 권세를 흔들리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장날 황경수는 큰 소리로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히겠소. 지난번 두식이 일도 다른 몇몇 일도 모두 이 어린 계집아이가 나서서 헛소리를 퍼뜨린 게요. 필시 무당 흉내를 내며 사람들을 홀리는 것이니 다들 속지 마시오. 황경수는 그렇게 말하며 보름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보름을 쳐다보았습니다. 순간 보름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서면 지금까지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제가 무당 흉내를 낸 적은 없습니다. 그저 진실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진실이라고? 그럼 어디 한번 말해보아라. 내가 지금 이 순간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말이다. 황경수가 도발하듯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보름에게 쏠렸습니다. 보름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황경수의 말과 눈빛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저를 무당이라 몰아세우신 그 말씀은 거짓이십니다. 어르신께서는 제가 무당이 아니란 걸 이미 알고 계시지요. 다만 저를 두려워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 말에 황경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어라, 저 양반 얼굴이 왜 저래? 뭔가 찔리는 게 있나 보구먼. 황경수는 애써 헛기침을 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름의 완승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까지 치며 보름을 응원했고 그날 이후 보름을 향한 신뢰는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황경수는 자신의 방에서 홀로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어린 계집 하나가 감히.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단순히 골탕을 먹이는 정도로는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보름은 그날의 승리에 기뻐했지만 정작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황경수라는 자는 한번 밀리면 그대로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보름은 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을 조심스레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보름아, 그런 일을 했단 말이냐? 그것도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어머니. 잘못한 일이 아니잖아요.
잘잘못을 떠나서 황 주부는 그리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 어미는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 보름은 어머니의 눈빛에서 또다시 그 낯익은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7년 전 아버지 이야기를 물었을 때와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 일도 황 주부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보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확신 같은 것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아버지의 죽음에는 황경수가 얽혀 있구나. 보름은 그날 밤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승리가 기쁘면서도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지나갔고 보름은 이불을 끌어안은 채 오래도록 뒤척였습니다. 며칠 뒤 황경수는 하수인을 시켜 보름의 집안 사정을 낱낱이 캐냈습니다. 병든 어머니, 밀린 약값, 그리고 무엇보다 7년 전 죽은 아버지의 빈문서까지 모든 것이 황경수의 소나귀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약점이라면 역시 그 병든 어미로군. 황경수는 서안 앞에 앉아 낡은 문서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7년 전 보름의 아버지가 손도장을 찍었던 그 빈문서였습니다. 문서를 들여다보는 황경수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걸 그때 없애지 않고 남겨두길 잘했지. 언젠가 쓸모가 있을 줄 알았다. 그는 곧바로 하수인을 불러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 당장 그 집으로 가서 밀린 약값을 한 번에 받아오너라. 못 갚겠다 하면 딸을 데려오라 일러라. 하하오나 나리 그댁 어머니가 지금 병환이 깊으신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더냐. 빚은 빚이다. 황경수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하수인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시에 황경수는 또 다른 수를 썼습니다. 마을 곳곳에 은밀히 소문을 흘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계집아이 말이다. 아무래도 예사롭지 않아. 갑자기 사람 속을 꿰뚫어 본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필시 여우한테 홀렸거나 뭔가 사특한 것에 씌었을 게야. 처음에는 그런 말에 콧방귀를 뀌던 사람들도 황경수가 은근히 재물을 풀어 몇몇 이의 입을 단속하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기도 하네. 사람이 어찌 남의 속을 다 안단 말이야. 혹시 정말 여우 같은 게 신 건 아니겠지? 한때 보름을 응원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특히 두식의 어머니가 그런 말을 듣고 와서는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 집 아이랑은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괜히 화라도 입으면 어쩌려고. 두식은 그런 어머니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두려움 앞에서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뒤 보름은 우물가에서 두식과 마주쳤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두식은 슬쩍 시선을 피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두식 오라버니, 저 왔어요. 그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두식은 머뭇거리다가 결국 낮은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하다, 보름아. 요즘 어머니께서 너와 가까이 지내지 말라 하셔서. 황 주부 어른이 무슨 소문을 내신 모양인데 나도 잘 모르겠다만 괜히 화라도 입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이다. 제가 여우한테 홀렸다는 그 소문 말씀이시죠? 보름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두식은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도움을 받고도 이런 말하는 게 염치 없다는 거 안다. 하지만 우리 집도 형편이 넉넉지 않으니. 괜찮아요, 오라버니. 이해해요. 보름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돌아서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은혜를 갚기는커녕 등을 돌리는 사람들의 모습에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세상 인심이 이런 것인가 싶어 서글퍼졌습니다. 보름은 그런 마을의 분위기 변화를 서서히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갑게 인사하던 이웃들이 어느새 슬쩍 눈을 피하고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아렸지만 보름은 애써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황경수의 하수인이 정말로 보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약간 밀린 것을 오늘 안으로 다 갚으시오. 못 갚으면 나리께서 따님을 데려오라 하셨소. 하수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서려 있었지만 명령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보름의 어머니는 그 말에 놀라 기침을 쏟아내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제발 며칠만 더 시일을. 이미 시일은 여러 번 드렸소. 나리의 뜻이 확고하시니 저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보름은 어머니를 붙잡으며 나섰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두세요. 보름아, 안 된다. 내가 그 집에 가면.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가서 일해서 빚을 갚으면 돼요. 어머니는 몸조리나 잘하세요. 보름은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를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보름은 짐도 제대로 꾸리지 못한 채 하수인을 따라 황경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황경수의 집에 도착하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이제부터 이 집에서 부엌일이며 잡일이며 밀린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다. 황경수는 보름에게 바짝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요망한 눈은 이 집 안에서는 함부로 쓰지 마라. 만약 또 허튼 짓을 하면 내 어미가 어찌 될지 나도 장담할 수 없다. 그 말에 보름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를 볼모로 잡힌 셈이었습니다. 보름은 그날부터 황경수의 집에서 힘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물을 깃고 불을 떼고 빨래를 했습니다. 몸은 지쳐갔지만 어머니 걱정에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보름은 어머니의 소식이 궁금했지만 황경수의 집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일은 끝이 없었고 손등은 찬물에 트고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보름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빚을 다 갚고 어머니 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으니까요. 황경수는 가끔 마당을 지나며 보름을 흘깃거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승리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떠냐, 이제야 내 처지를 좀 알겠느냐. 아무리 신통한 눈을 가졌다 한들 여기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걸 말이다. 보름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걸레질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억울함과 분노가 들끓었지만 어머니를 볼모로 잡힌 처지에서는 함부로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 보름의 모습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눈길이 있었습니다. 부엌 한편에서 장작을 패던 하수인이었습니다. 그는 보름이 물동이를 이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도 예전에 비슷한 처지였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병든 처를 살리겠다고 황경수에게 손을 벌렸던 그날부터 그의 살도 이 집의 메인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 아이도 나처럼 옥매이는구나. 하수인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자신마저 나서면 처와 함께 거리로 내쫓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보름의 초췌한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속 죄책감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순덕네 할멈이 몰래 뒷문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보름아, 큰일 났다. 내 어머니가. 어머니가 왜요? 무슨 일이에요? 기침이 점점 심해지시더니 오늘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신다. 아무래도 위독하신 것 같구나. 그 말에 보름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안 돼요, 그럴 리가. 어서 가봐야 할 텐데 이 집을 벗어날 수 있겠니? 모르겠어요, 할멈. 나리께서 대문마다 사람을 세워두셨어요. 제가 몰래 나가다 들키기라도 하면. 그럼 어쩐다. 할멈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보름은 뒷마당 담장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담장은 유난히 높아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훌쩍 뛰어넘었을 높이였지만 지금은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할멈, 어머니께 가서 전해주세요. 제가 곧 갈 테니 조금만 버티시라고요. 그래, 그리하마. 하지만 너도 몸조심하려무나. 할멈이 돌아간 뒤 보름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 힘을 얻고도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 하나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아팠습니다. 산신령이 내려준 그 힘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거짓과 진실을 가려낼 수는 있어도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힘은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보름은 품속에 넣어두었던 헝겊 조각을 꼭 쥐었습니다.
그 노인의 발을 감쌌던 낡은 헝겊이었습니다. 이것을 얻은 대가로 자신은 대체 무엇을 지켰단 말입니까? 어머니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이 힘이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날 밤 보름은 황경수의 집 골방에 홀로 앉아 눈물을 삼켰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믿음도 자신의 확신도 그리고 어쩌면 어머니마저도 태어나 이토록 무력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내가 대체 무엇을 위해 그 힘을 얻었던 걸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스산하게 불었고 보름의 마음속에서도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할멈은 그런 보름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지만 그 손길조차 지금은 아무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골방 문틈으로 스며드는 겨울바람이 유난히 매섭던 그 밤 보름은 헝겊 조각을 꼭 쥔 채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할멈은 이미 돌아간 뒤였고 사방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보름은 문득 눈밭에서 노인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값진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거칠애가 아니라 속에 있는 참됨이니라. 그 말이 처음 들었을 때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보름은 그 말의 뜻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할멈도 비슷한 말을 했었지요. 겉모습만 보고는 사람의 속을 다 알 수 없다고 억울한 일을 위해 그 눈을 쓰라고 말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힘을 얻은 것에만 매달렸구나.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는데. 보름은 그 말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은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까 봐였다는 것을요. 하지만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일들을 돌이켜보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두식을 도왔고 밭다툼을 가려주었고 마을 사람들의 억울함을 하나씩 풀어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큰 승리가 아니어도 그 하나하나가 참된 값어치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를 지키는 것도 결국 이 힘을 두려움 없이 쓰는 데서 시작되는구나. 보름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는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어머니도 마을 사람들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보름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의였습니다. 그때 골방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하수인이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아까 낮에 나리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내일 원님께서 이 고을을 순시하러 오신다고 합니다. 나리께서는 그 전에 증서들을 손봐두려 하시더군요. 보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원님이 직접 이 마을에 온다면 그 앞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저 부탁이 있습니다. 혹시 7년 전 제 아버지의 빈문서 그 원본을 알고 계신가요? 하수인의 얼굴이 흠칫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리께서 조작하신 그 문서 원래 것은 제가 몰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언젠가는 쓰일 날이 오리라 믿었습니다. 다만 저도 철을 살리려 나리께 빚을 진 몸이라 함부로 나설 수 없었을 뿐입니다. 보름은 그 순간 하수인의 말에서 그림자가 아닌 은은한 빛을 느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할멈이 말했던 대로 겉으로는 황경수 편을 드는 듯 했지만 속에는 여전히 양심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란 이렇듯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름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내일 원님 앞에서 그 문서를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수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는 이 죄스러운 마음을 벗어야 할 때인가 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눌러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홀가분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보름은 그런 그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용기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원님이 청학골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관아 앞들로 모여들었습니다. 황경수는 원님을 맞이하며 한껏 예를 갖추었지만 그 얼굴에는 은근한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보름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원님, 아뢰옵고자 하는 일이 있사옵니다.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황경수의 낯빛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 계집아이가 무슨 헛소리를 하려고. 헛소리가 아니옵니다, 원님. 이 자리에 계신 황경수라는 자가 마을 사람들의 빈문서를 조작하고 억울한 이들의 재산을 빼앗아 왔사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망발을. 황경수가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보름은 하수인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수인은 크게 심호흡을 하고는 품속에서 낡은 문서 한 장을 꺼내 원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원님, 소인이 아뢰옵니다. 이것이 7년 전 서보름의 아비가 실제로 작성한 빈문서 원본이옵니다. 나리께서 손을 대시기 전의 것이지요. 쌀 2섬값이라 적혀 있사온데 나리께서는 이를 10섬값으로 고쳐 그 집 가장을 죽음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관아들의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원님은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필체가 다르구나. 이것은 명백히 훗날 덧칠한 흔적이 있다. 모함이옵니다. 저자가 거짓을 고하는 것이옵니다. 황경수가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겪은 일이옵니다. 두식이 소감 문제 때도 처음 말과 나중 말이 달랐사옵니다. 최서방네 논도 그렇게 빼앗겼사옵니다요. 우리 아이 약값도 처음보다 배로 부풀려 받으셨습니다요.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증언에 황경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창백해졌습니다. 변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곁에 서 있던 하수인마저 등을 돌린 마당에 더는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원님은 두 문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이 문서 어찌하여 필체와 먹빛이 다른지 소상히 아뢰거라. 소인이 아뢰옵니다. 처음 문서는 쌀 2섬값으로 작성되었사온데 나리께서 훗날 사람을 시켜 숫자와 글자 일부를 고쳐 10섬값으로 만드셨습니다. 소인이 그 광경을 곁에서 지켜보았기에 똑똑히 기억하고 있사옵니다. 하수인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또렷했습니다. 그동안 가슴에 눌러왔던 죄스러움을 이제야 토해내는 듯 했습니다. 황경수는 그 말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리는 황경수를 향해 원님이 준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경수는 듣거라. 문서를 조작해 백성을 올가매고 그 죄로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니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까지 부당하게 취한 논밭과 재물은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관아에 끌려가 그 죄를 낱낱이 신문받을 것이다. 관졸들이 황경수를 끌고 가는 동안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에 저런 자가 그동안 이 마을을 쥐고 흔들었다니. 보름이 아니었으면 영영 몰랐을 일이야. 끌려가는 황경수의 뒷모습을 보며 누군가는 손가락질을 하고 누군가는 혀를 찼습니다. 한때 그의 눈치를 살피며 굽신거리던 이들조차 이제는 거리낌 없이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세상 인심이란 참으로 얄궂은 것이었습니다. 원님은 보름을 가까이 불러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런 진실을 알아챌 수 있었느냐? 보름은 잠시 망설이다가 담담히 답했습니다. 산에서 은혜를 베푼 적이 있사온데 그 뒤로 사람의 말에서 참됨과 거짓을 가려볼 수 있게 되었사옵니다. 하오나 그 눈보다 더 값진 것은 저를 믿고 손을 내밀어준 이웃들의 마음이었사옵니다. 원님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흡족해했습니다. 기특하구나. 내 효심과 지혜에 마땅한 상을 내리겠다. 밀린 빚은 모두 탕감하고 관아에서 내 어미의 병구안을 도울 의원을 보내주마. 보름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토록 무겁던 짐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 했습니다. 관아뜰을 가득 메운 마을 사람들도 저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오랜 두려움에서 벗어난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보름은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관아에서 보낸 의원이 정성껏 진맥을 하고 좋은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의원은 어머니의 손목을 짚어보고 눈꺼풀을 살피고 한참을 신중하게 살핀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며칠 조리하시면 차차 나아지실 겁니다. 의원의 말에 보름은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정말 다 괜찮아요. 보름아, 내가 정말 큰일을 해냈구나. 어머니는 야윈 손으로 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보름은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오랜 세월 짓눌러왔던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보름은 다시 뒷산을 찾았습니다. 노인을 처음 만났던 그 골짜기였습니다. 눈은 어느새 녹아내려 바위 틈으로 이른 봄의 새순이 삐죽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겨울 내내 하얗던 산은 어느새 옅은 초록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계신가요? 보름이 조용히 중얼거리자 문득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뺨을 스쳤습니다. 어디선가 낮고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참된 것을 지켜냈구나. 그것으로 되었느니라. 보름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손에 쥔 헝겊 조각이 따스한 온기를 품고 있는 듯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보름은 그 헝겊을 소중히 접어 품에 넣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은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약초를 캐고 산을 오르내렸지만 이제는 궁핍이 아닌 여유 속에서였습니다. 마을에 크고 작은 다툼이 생기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보름을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거칠애보다 속에 있는 참됨을 볼 줄 아는 이가 곁에 있다는 것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든든한 일이었습니다. 한때 등을 돌렸던 두식도 어느 날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름아, 그때는 정말 미안했다. 겁이 나서 그랬다지만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걸 안다. 괜찮아요, 오라버니. 다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잖아요. 보름은 진심으로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식은 그 손을 마주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다시 예전의 정이 돌아오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몰라보게 건강을 되찾았고 봄볕 아래 마당에 앉아 나무를 다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눈밭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약초를 캐던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따스한 봄볕 아래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둘러싸인 처녀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값진 것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속 깊은 곳에 있는 참됨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보름이 온몸으로 배운 이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청학골 사람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합니다. 험한 겨울 산에서 시작된 작은 선행 하나가 결국 한 마을 전체를 어둠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